어머님, 좋은 말로 할 때 사인하세요. 며느리가 순자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도장을 찍으려 하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순자의 휠체어를 밀쳤습니다. 쾅! 바닥에 넘어진 순자를 내려다보며 그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노망든 노인네, 내일이면 기억도 못할 거다.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집 한 채. 병들어 누운 어머니에게 아들 내외가 들이민 건 물 한 잔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 위한 사기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복지재단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집 앞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순자가 또렷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 재산 기부 협약서에. 이게 다 무슨 쇼야. 저 노인네 치매라고요. 며느리가 절규했지만 순자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싸늘한 방 안, 박순자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방 문턱에 기대선 며느리 김지영은 노골적인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만 내려다봤습니다. 순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만 떠다 다오. 지영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빠요. 이따 민수 씨 오면 줘요. 순자는 말라붙은 입술을 핥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순자의 낡은 통장에서 병원비를 이체하는 문자를 무심히 확인하고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 전 순자는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몸의 절반에 마비가 왔고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영은 간병인 고용 대신 직접 병수발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순자를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이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방문을 열고 고개만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문을 닫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 지영이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 민수가 앉았습니다. 지영이 국그릇을 민수 앞에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이번 달에만 벌써 200만 원 넘게 나갔어. 민수가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어머니인데. 지영이 식탁을 손으로 툭 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당신은 맨날 어머니 타령만 하네. 우리 살림은 생각 안 해?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떠먹었습니다. 지영이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러다 병수발 길어지면 우리 계획은 어떡하려고. 아파트 계약금 모으기로 했잖아. 민수가 우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지영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집이 곧 우리 집이 될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손해야. 알아?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텅 빈 천장만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이 집에서조차 짐짝 취급을 받는 현실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순자는 남편과 사별한 후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워냈습니다. 이 2층짜리 낡은 주택은 그녀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장사를 나가고 손님 하나라도 더 받으려 웃었고 아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챙겨주려 자신은 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결혼 초부터 이 집을 탐냈습니다. 순자는 지영이 신혼 때부터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팔아서 아파트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순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보금자리다. 팔 생각 없다. 하지만 지금 순자는 아픈 몸으로 누워서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자가 고열에 시달리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하지만 안방에서는 TV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만 크게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목이 쉬도록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열은 여전히 내려가지 않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순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비된 팔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이 아니라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순자의 머리맡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순자가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냐? 지영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민수 씨한테 물려주실 거 세금 문제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증여하시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병간호는 한숨부터 쉬던 네가 집에는 이렇게 욕심이 많았느냐? 지영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모시는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집 주시면 제가 오늘부터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순자는 며느리의 뻔뻔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방문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아들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부의 합작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숨이 멎을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저 애랑 한패냐? 민수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순자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평생의 헌신이 단 한 문장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아들 민수를 방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가 어색한 표호로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어미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정말 저 애랑 한패냐? 민수가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말이 틀린 거 없잖아요.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집인데 세금 아끼자는 거예요. 순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하면서 너 먹일 쌀 한 톨이라도 아끼려고 내가 얼마나. 민수가 순자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놈의 어떻게 키웠는데 소리.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사는 거 아닙니까? 순자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지영이 문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순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걸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순자가 이불을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나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지영이 비웃으며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요, 당신. 저 노인네 말 상대하다가 우리만 지쳐요. 두 사람은 순자를 방에 가두다시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서러움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순자의 방에 들어와 이불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지영이 찬장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빨리 내놔요. 순자가 아픈 몸을 일으켜 지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절대 못 줘. 절대로. 지영이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밀쳤습니다. 순자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지영은 개의치 않고 이불을 걷어내고 베개를 들쳐냈습니다. 순자는 미리 통장과 도장을 이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지영이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하자 혀를 찼습니다. 정말 못 말리시네. 어차피 찾을 거예요. 지영이 방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순자의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지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밥공기 하나와 반찬 접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순자가 밥공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 지영이 식판을 순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우리 살림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식비라도 줄여야죠.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은 순자가 밥을 먹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영은 순자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순자가 약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 약은 병원에서 받은 거냐? 지영이 물컵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빨리 드세요. 순자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지영이 나간 후 순자는 약을 뱉어내 휴지에 싸서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몽롱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지영이 점심 반찬에 무언가를 섞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지영이 식판을 들고 들어왔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먹어. 지영이 식판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도 안 드시고 밥도 안 드시면 어떡해요. 순자가 지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밥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이러시다가 정말 치매 오시겠어요. 지영은 순자의 통장 내역서를 꺼내 순자 앞에 던지듯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보세요.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아세요? 순자가 내역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영이 내역서를 다시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 명의만 넘기시면 저희가 어머님 평생 모실게요. 약속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집만은 절대 못 줘.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영이 방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집불통 노인네. 그날 저녁 지영은 순자의 방에 설치된 낡은 TV와 난방기를 모두 껐습니다. 순자가 항의했지만 지영은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순자는 어둡고 추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손이 시릴 정도로 방 안의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한밤중 순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손목에 낡은 팔찌를 억지로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곧 치매 올 노인네. 밖에 나갔다 길 잃어요. 순자가 팔찌를 빼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잠금 장치를 채워버렸습니다.
팔찌에는 분실 방지용 노인 추적 팔찌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순순히 도장이나 찍으세요. 순자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채 평생의 헌신이 돌아온 배신 앞에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순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분 모셔왔어요. 어머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실 전문가예요. 남자가 순자 앞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재무설계사 강민호입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지 않고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강민호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내 순자 앞에 펼쳤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노후 자금 관리를 잘못하면 자식들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미리 신탁 계약을 맺어두시면. 순자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노후 자금 관리 신탁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돋보기를 찾아 서류 하단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작은 글씨로 수익자 변경 불가 및 재산 처분 위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 계약서냐?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영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말로 할 때 사인하세요. 지영이 순자의 팔을 붙잡고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순자가 있는 힘껏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놈들, 당장 나가.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차갑게 식은 빛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노망든 노인네, 내일이면 기억도 못할 거다. 강민호가 순자의 휠체어를 밀쳤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순자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강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강민호가 지영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어요. 강민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지영이 문 밖까지 쫓아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다시. 하지만 강민호는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지영이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쓰러진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돈 나갈 일만 생겼네요. 지영이 순자의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베개가 순자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영이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집불통 노인네. 제발 좀 말을 들으라고요. 순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지영이 분풀이를 마치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순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마지막 탈출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이불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 힘들었지만 순자는 시장 동료에게서 받아둔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늘푸른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순자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늘푸른 복지재단입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집을 기부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자세한 상담을 위해 주소와 성함을 알려주시겠어요? 순자가 주소를 말하려는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폴더폰을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순자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사기꾼을 데려와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지영이가 어머니를 도우려고. 순자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와? 사기꾼이 나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도와?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지영이한테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순자는 아들이 여전히 아내의 편만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나가라. 내 방에서 나가. 민수가 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새 이상해지셨어. 민수가 방을 나가자 순자는 다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폴더폰을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새벽 시간을 택해 다시 복지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원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집을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이 집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어요. 상담원이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저희 복지사가 직접 방문해도 될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상담원이 약속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영이 현관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늘푸른 복지재단 사회복지사 최원준입니다. 박순자 어르신과 상담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영이 현관문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상담이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고요? 최원준이 태블릿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께서 직접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르신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영이 팔짱을 끼며 길을 막았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해요. 우리 어머니는 치매라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최원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방해하시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최원준이 휴대폰을 꺼내 들자 지영이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제가 같이 있을 거예요. 최원준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과 단독 상담이 원칙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죠. 지영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순자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순자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원준이 방으로 들어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늘푸른 복지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가 최원준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최원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 몰래 나 좀 이 집에서 꺼내달라. 지영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가세요. 최원준이 지영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며느님, 잠시 나가주시겠습니까? 어르신과 단독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야 돼요? 최원준이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지영이 입술을 깨물며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원준이 방문을 닫고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원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순자가 눈물을 쏟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집을 저 짐승들 손에 넘어가게 할 수 없어. 순자는 그간의 서름과 아들 내외의 만행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사기꾼을 데려온 일, 바닥에 넘어뜨린 일, 밥에 약을 탄 일까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최원준이 순자의 손목에 채워진 추적 팔찌를 보았습니다. 최원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언제 채우신 겁니까? 순자가 팔찌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억지로 채웠어. 밖에 나가지 못하게. 최원준이 순자의 팔을 살펴보니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최원준은 마비된 순자의 다리와 방치된 상처를 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원준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며느님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도 될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든지 해. 나는 이 집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쓰고 싶어. 최원준이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최원준이 방문을 열고 지영을 불렀습니다. 며느님, 잠깐 들어오시죠. 지영이 방으로 들어서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최원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재산 기부를 원하십니다. 며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부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치매 검사부터 받아야 해요. 최원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이 집을 며느님께 증여하기를 원하시나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최원준이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며느님께 집을 주고 싶으십니까?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내 피 같은 재산을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줄 수 없어.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최원준이 지영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님, 진정하세요. 어르신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지영이 최원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꼬드긴 거죠? 노인네 재산 노리고. 최원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뿐입니다. 노인 학대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지영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라니 무슨 소리예요? 최원준이 순자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멍 자국, 추적 팔찌, 방치된 상처, 모두 학대의 증거입니다. 지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넘어져서. 최원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 재단 법률팀과 함께 기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긴급 보호 조치도 필요합니다.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당장 나가요. 최원준이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영이 문 밖으로 뛰쳐나가며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 씨, 당장 집에 와요. 최원준이 순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최원준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경 최원준이 구급대원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영이 잠든 틈을 타 순자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순자가 구급차에 실리며 자신이 평생 일군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쓸쓸하면서도 결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순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집안을 뒤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갔어요? 지영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사라졌어. 어제 그 복지사 놈이 데려간 게 분명해.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경찰에 신고해. 지영이 신고하려던 순간 현관 우편함에 서류 봉투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이 봉투를 뜯자 공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긴급보호 조치로 안전하게 이송되었습니다. 곧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뒤에는 부동산 기부 약정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통째로 늘푸른 복지재단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영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일주일 후 순자의 집 대문 앞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희망 장학기금 기부 협약식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집 마당에는 재단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원준이 휠체어를 밀며 순자를 모셨습니다. 순자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뜻깊은지 모릅니다. 어르신의 선물이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집이 좋은 일에 쓰인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변호사가 협약서를 펼쳐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지영이 택시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잠깐, 다들 멈춰요. 경호원들이 지영을 막아섰습니다.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쇼야? 저 노인네 치매라고요. 재단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지영이 순자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거짓말.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순자가 최원준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목소리 듣기 싫구먼. 최원준이 협약서를 순자 앞으로 가까이 당겼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자는 협약서에 또렷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지영이 경호원을 밀치며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더욱 단단히 막았습니다. 또 다른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택시에서 내려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어요? 순자가 민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다. 상의도 없이 내 집을 빼앗으려 했지.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어미는 이미 죽었다. 너희한테 죽었어. 재단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숭고한 결정으로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지영이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사회복지사 놈한테 속은 거예요. 기사 쓰지 마세요.
한 기자가 지영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며느님은 시어머님의 기부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 집은 원래 우리 거예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님 간병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단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기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김지영 씨가 순자 어르신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던 증거입니다. 위조된 인감증명서 신청 내역과 사기 전과가 있는 재무 설계사와의 통화 기록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민수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뭘 한 거야? 지영이 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다 알면서 그래. 같이 한 거잖아. 부부의 다툼이 시작되자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대문 밖에서 엄마, 어머니를 외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협약식이 끝나고 순자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원준이 순자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집이 이제야 제 주인을 만났구먼. 요양병원 특실은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전문 간병인이 순자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며칠 후 최원준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지 봉투 여러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장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원준이 첫 번째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가난해서 대학을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원준이 두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없지만 할머니를 제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꼭 갚을게요. 순자가 편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새로운 아들딸들이구먼. 순자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마비되었던 팔다리에 조금씩 힘이 돌아왔습니다. 최원준이 매일 찾아와 장학생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병인이 순자에게 등기 우편을 건넸습니다. 순자가 봉투를 열자 법원 소장이 나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및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간병인이 황급히 최원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원준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들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요? 최원준이 소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이민수와 김지영이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길 겁니다. 며칠 후 TV 뉴스에 지영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도 치매 증상이 있었어요. 날짜도 헷갈리시고 돈 계산도 못하셨죠. 그런데 사회복지사라는 사람이 악용해서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지영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병수발을 들었어요. 간병인 비용도 아까워서 밤새 간호했죠. 그런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순자가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저런 거짓말쟁이. 최원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지만 지영의 인터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효자 아들 등친 폐륜 할머니의 진실, 수상한 복지재단, 노인 재산 노린 사기극, 댓글에는 순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최원주는 밤낮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뇌졸중 이후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재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박순자 어르신은 온전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기부 의사도 명확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시장 상인의 증언서입니다. 박순자 씨가 평소 돈 계산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최원준이 제지했습니다. 재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증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며느리 김지영 씨가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 아드님 생일이 언제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7월 15일이요.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 점심에 뭘 드셨죠? 순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미역국이었나? 변호사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어제 식사를 기억 못하는 게 치매입니까? 중요한 일은 명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자는 탈진한 채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날 밤 순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간병인이 황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최원준에게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랐습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최원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데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2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밥을 숨기기도 하셨어요. 벽에 이상한 낙서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순자가 증인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내가 언제 그랬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히 하십시오. 순자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저렸습니다. 최원준이 순자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저 거짓말을 끝까지 들어야 해. 하지만 순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순자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최원준이 순자를 안으며 외쳤습니다. 119 불러요. 어서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성 뇌출혈입니다. 더 이상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순자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영은 병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판에 불리해지니까 꾀병 부리시는 거예요. 최원준이 지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이요?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기 잘하시네. 얼마 받고 하는 거예요? 최원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최원주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순자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떼지 못했습니다. 재단 변호사가 법원에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 증언을 녹화해야 합니다. 병실에서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실 재판 당일 판사와 양측 변호인단이 중환자실 앞 특별실에 모였습니다. 민수와 지영도 참석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운 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최원준 씨가 이를 악용했습니다. 지영이 거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입원 전부터 심각했어요. 날짜 개념도 없으셨고 최원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재단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를 보시죠. 피고인의 온전한 정신 상태와 청구인의 기망 행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무설계사 강민호의 사기 전가 기록입니다. 김지영 씨가 이 사람을 고용해 어르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영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을 보호하려고 상담받았을 뿐이에요. 재단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녹취도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살짝 맛이 갔으니까 노인네 속여서 집이라도 빼먹죠. 당신 정가 있어도 괜찮아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돈만 제대로 주시면 깔끔하게 처리하죠.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런 짓을 한 거야? 지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조작이야. 저건 조작된 거라고. 판사가 지영을 향해 물었습니다. 청구인, 이 녹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에요. 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지영의 손을 뿌리치고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내가 사기꾼을 고용한 것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 것도 알았어요.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 닥쳐. 당장 입 닥치라고.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에 눈이 멀어서 묵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져도 모른 척했어요. 민수가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순자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민수를 바라보는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민수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인간이 미쳤나? 우리 다 망하잖아. 경호원들이 지영을 제지했습니다. 지영이 발버둥 치며 외쳤습니다. 나.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단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지영 씨가 박순자 어르신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내역입니다. 총 5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군요. 민수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 추가 진술이.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청구인들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즉시 기각합니다. 지영이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기 미수 및 존속 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영이 순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기는 줄 알아? 우리가 끝까지 싸울 거야. 민수가 지영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지영이 민수를 밀쳤습니다. 당신도 날 배신했어. 다 끝났어. 두 사람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원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겼어요. 순자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가 미안하다고 했구먼. 최원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아드님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최원준이 순자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쉬세요. 순자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의 손이 최원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내 진짜 아들이다. 최원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순자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병실에 울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민수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미 경찰에 연행되어 떠난 후였습니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최원준과 장학생들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학생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장학금으로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가 여학생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잘했구먼. 열심히 공부해라. 남학생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의 진짜 가족이에요. 사랑해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들이 내 새 아들, 딸들이구나. 최원준이 순자의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장학관 준공식이 다음 달입니다. 꼭 참석하셔야 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가야지.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심장 박동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최원준을 불렀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최원준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 여기 있어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순자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이틀 후 순자는 최원준과 장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편안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순자의 장례식은 복지재단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빈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장학생들, 재단 관계자들이 순자를 배웅했습니다.
혈연인 아들 민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막혔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어머니예요. 경호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단 측의 지시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최원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당신을 용서하셨어도 저는 못합니다. 돌아가세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아무도 민수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순자의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사기 미수 및 존속 학대 교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역시 방조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달 후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불효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녔습니다. 민수는 작은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1년 후 순자의 낡은 집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대문 위에 박순자 희망 장학관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준공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원준이 순자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약속 지켰습니다. 어르신의 집이 많은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장학관 거실 중앙에는 순자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환하게 웃던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진정한 유산은 사랑과 나눔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원준은 장학관의 관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학생들을 돌보며 순자의 숭고한 뜻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장학관에서 자란 첫 번째 학생이 명문대 합격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학생이 순자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최원준이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고 계시죠? 어르신께서 또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셨습니다. 장학관 마당에서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당을 스쳤습니다. 저녁 무렵 최원준이 장학관 문을 닫으며 순자의 사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편히 쉬세요. 순자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멀리서 민수가 장학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학관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순자가 남긴 집은 더 이상 한 가족의 탐욕스러운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의 꿈을 지탱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순자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순자가 남긴 것은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과 배신에 맞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병들어 누웠을 때 돌아온 것은 한숨과 냉대뿐이었던 한 어머지. 그녀는 마지막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박순자 희망 장학관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은 순자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들은 순자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됩니다.
순자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스스로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